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면 그린란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으로 세계가 좀 시끄럽게 움직이기도 했었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겉으로는 경제 논의가 중심이었던 이 자리에 그린란드의 이야기까지도 화두가 되면서 있었던 그 시간 안에서 여러 실제로는 비공개 회담들도 줄을 이었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까지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은 그린란드도 그린란드였지만 바로 이란 문제였다는 겁니다. 폭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 전문가 리처드 골드버그는 이란 정권이 이미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 골드버그라는 인물은 트럼프 일기 때에도 안보에 관련돼서 특히나 이란 쪽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때 보니 그린란드가 전면에 나서 있지만 실제 워싱턴과 유럽의 전략회의실에서는 이란의 문제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언론의 스팟라이트에서 벗어나 있지만 어쩌면 2026년이라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폭탄이 될 수 있는 이란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란의 내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처음에는 물가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우유값이 오르고 식용유값이 한 일주일 사이에 막 3배가 뛰고 막 이러다 보니 화폐 가치도 폭락하고 사람들이 결국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면서 구호가 바뀌게 됩니다. 신정체제의 정권 퇴진이라는, 그러고 또 정권의 대응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무력의 진압의 수위를 넘어서게 됐었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한 그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 알리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도시 전체가 피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자기의 형제도 이렇습니다. 1월 9일에 시위 도중에 정부군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산탄총의 공격을 받았고 또 형제는 실탄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을까요? 이란의 인권활동과 뉴스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3,000에서 4,00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대략적인 숫자 자체가 좀 거의 이 숫자 안에서 발표되는 미디어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더 타임스 선데이 판, 일요판에 의하면 이란의 의사들의 그 의사 현장에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16,000에서 한 18,000 정도가 되는 추산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알리, 이 지금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직접 증언하고 있었던 이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아마도 적어도 한 3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 내부 안에서 느끼는 숫자는 우리가 바깥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1월 8일부터 이란 정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한 관계로 그 이후로서 나오게 되는 숫자 자체도 좀 신뢰가 높을 수 없는 그런 들쭉날쭉한 숫자의 집계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그야말로 디지털 암흑의 시간들을 지금도 이란은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한 통신의 블랙아웃이 되고 있고 또 인터넷 감시단체인 넷플릭스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서의 인터넷 연결 상태는 평소의 약 2%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 이란 국민들이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시위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는 그 지금의 시간 안에서도 탄압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 경찰청장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며칠 전에 3일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법의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도 보냈었고, 이란 시간으로는 사실 이미 주어진 3일이 금요일로서 끝난 상태가 됩니다. 당국의 발표로는 또 체포자가 한 3천 명이라고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경우는 최대 2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숫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안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머리와 눈을 겨냥해서 쏜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만 400건 이상이 눈 부상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장애를 남기기 위한 계산된 잔혹함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1월 14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위하라, help is on the way 이런 글을 올렸었고, 하지만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그 태도를 좀 바꾸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란 정권이 목요일로 예정됐던 800명 이상의 교수형을 취소했기 때문에 당장의 군사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실제 그 보류를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란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서의 그 이란의 공격을 아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대비 태세, 그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 때문에 좀 이런 딜레이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럼 끝난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에서 이란의 전문가 그 리처드 골드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모든 군사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수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작전, 지휘 통제 시설이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월 18일부터 다국적 공군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명이 승리의 창 2026, 영어로는 Spears of Victory입니다. 이 작전명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작전명 이름이 Southern Spear입니다. 남쪽의 창.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Spear of Victory, 승리의 창입니다. 창이 두 번 나옵니다. 창, 또 창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작전명을 보고도 이 작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좀 가늠하게 되는 가늠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창이라고 하는 무기는 방어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핵심을 찌르는 무기.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가 아니라 공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8시간 동안의 항적을 추적을 해봤을 땐 대형 수송기인 C-17이 최소 20대가 움직였고 공중급유기가 12대 이상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들과 합치게 되면 거의 30대에 가까운 공중급유기가 중동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때도 항모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수송기,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최근의 뉴스기 때문에라도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생생합니다. 통상 공중급유기 한 대가 2대에서 4대 정도의 전투기를 지원하니까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의 전력까지도 우리가 숫자로서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대략 60대에서 120여 대가 넘는다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공군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를 때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군력만 증강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해군의 핵심 전력인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화요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동남아에 있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 여기에서 이 해협을 통과하고 태평양에서 지금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항공모함이 이 해협을 지난 후에 AIS 트랜스폰더를 비활성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점을 감추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 링컨 항모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항공모함인 조지 H.W. 부시호도 화요일에 버지니아주 노포크를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해당 지역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도착하면 최소 몇 주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두 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디데이를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럽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거의 유럽은 이란의 핵 합의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길, 외교의 길을 선호하면서 있었는데 지금의 유럽 또한 지금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의 경우도 한 열흘 전에 이야기한 걸 보니까 폭력에 의존하는 정권은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는 이란 정권의 마지막 날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알리면서 메르츠 총리 또한 이란 정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정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설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고, 또 과거에 유럽 차원에서 신중했었던 외교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럽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유럽 의회가 공식 X 계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무려 98.4%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이란 내의 폭력 사태를 꼽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린란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 있는 그 설문조사하는 참여한 사람들의 그 유럽의 구성원들을 봤을 땐 98.4% 그린란드에 대한 문제는 사실 1%도 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정작 덴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유럽의 일로 시끄러울 것 같은 그린란드 문제보다도 훨씬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숫자였고 유럽 사람들 또한 현안으로 이란을 꼽고 있다는 점을 X의 계정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유럽 의회는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고 나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자금 조달 전문가에 의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만 이란 혁명수비대에 연계된 은행이 4곳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영국의 단 2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0억 달러를 이동시켰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테러 지정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금 흐름을 차단할 훨씬 강력한 법적 도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도 이란의 외교관들의 건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란의 망명 왕세자인 레자 팔라비를 의회에 초청하는 등의 차기 정권 후보군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유럽연합의 공식 정책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의 정권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차단입니다. 이란 정권이 1월 8일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통신 블랙아웃을 단행하면서 시위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되니까 시위대끼리 조직을 하기도 어렵고 세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란의 일부 이란인들은 불법으로 반입된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막 다 찾아내고 있고 밀반입된 것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다 차단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 장치의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고 또 더 많이 밀수입을 하려면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 ABC에서 이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활동가들이 미 정부에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직접 위성 휴대폰 연결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장치 없이 일반 전화기, 스마트폰이 하늘의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BC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사이버 전문가에 의하면 이란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들이 갤럭시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특히나 A32, A51, A54 모델이 모두 지금 이 기술과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인의 약 한 20%가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위성에서 직접 쏴주는 걸로 전화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가 있고 또 넘어야 될 미국에서 차원에서의 좀 선이 있다는 겁니다. 스텝이 있는 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FCC가 특별 허가를 내려야 되고 또 재무부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지연도 전적으로 관료주의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좀 지금은 이 여러 가지의 이 통신만 좀 해결이 되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에게 지금의 현재의 그 통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화 쓰고 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란 국민들에게는 지금 이 통신이 바로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차단이 되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게 많은 이란 국민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무력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었고 ABC에서 이 통신에 관련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조명하면서 있었던 뉴스도 같이 좀 살펴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미국의 움직임, 군사적인 움직임, 또 유럽에서의 지금 현재 이란과의 그동안의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태세를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중동 쪽입니다. 중동 주변국들의 움직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중심이고요. 종교적으로는 라이벌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중국의 중재로 좀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진다면 사우디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래도 중동에서의 질서를 재편하는 맹주로서 자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란의 긴장 사태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불안정을 우려하지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승리의 창이라고 하는 Spear of Victory, 지금 그 훈련이 사우디에서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이 훈련을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중동의 판도 자체가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와 터키, 역사적으로도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운명의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일 때부터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슈 중에는 카슈쿠지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터키랑 사우디가 최악의 관계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 목표는
홍해와 인도양이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입니다. 특히 수단의 내전을 보게 되면 중동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동맹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조차도 서로 수단에서 다른 편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반군을 지원하면서 홍해에서의 항만 개발권이나 금광 등의 자원을 노리고 있고, 사우디와 터키는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홍해의 물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맹이지만 결국 각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제는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움직임이 지금 벌써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반군을 지원하면서 항만 개발권과 자원을 노리고 있고, 또 사우디와 터키는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물류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에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제스처가 아니고, 소말릴랜드는 소말리아에 있는 북부 쪽의 그 반도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해군 기지를 이스라엘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란의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을 훨씬 가까운 곳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벤구리온 운하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 중심의 물류 체제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동에서의 지금의 모습도 과거의 종교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에너지 자원이나 물류 경로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가 되고 나면은 보다 더 경제 제재도 풀리고 이란에서 지금 있는 에너지의 모든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을 미리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자신들 중동에서의 주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고 물류 체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동이 지금 여러 그 철저한 지정학적인 이익 게임으로 재편이 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는 수니파 진영의 확고한 맹주로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아파 진영에서의 구심점이 사라진 중동에서 에너지나 물류,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서 부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란 내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한 테헤란의 알리 증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모두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의 신정체제 정권은 내부 안에서 100만 명이 봉기를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더 많은 희생자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절망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정부 시설을 겨냥한 군사 공격이 현재의 신정체제 정권 교체의 최선의 희망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던 그때의 한 12일간의 모습 가운데서는 애국심으로서,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 애국심으로 이란의 지금 신정체제 정권편에 섰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외부에서 지금 이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란인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이란 언론인은 좀 회의적이었는데요. 이 정권 내에서 체제 붕괴나 개혁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란이 겪은 일들을 보면 지금의 신정체제도 그 안에서 압제하에 있었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줬었고, 또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었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 이게 또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지금 현재의 신정체제를 증오는 하지만 또 외세의 개입도 두렵고, 그렇다고 또 지금 이란 내부 안에서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난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가디언이 인터뷰한 테헤란 주민의 경우는
시위가 일시 정지 상태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알리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증언했었던 알리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기에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행동해 달라라고 외치면서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지금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무너뜨렸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손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사적인 증강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쿠바 정권도 올해 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복수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안에 쿠바의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금 움직임이 있고, 또 이미 쿠바 정부 내의 협력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실시된 마두로 체포작전 당시에도 베네수엘라의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쿠바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핵심 핵심부에 있었던 인사포섭에 성공한 것처럼 쿠바에서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은 내부의 시위 또 외부의 군사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란 정권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군사적인 행동의 시점만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승리의 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또 유럽은 98.4%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혁명수비대의 테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지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주변국들이 이란의 신정체제 정권 붕괴 이후의 판도를 미리 그리면서 홍해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영향력의 확대 경쟁을 지금 또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외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어떨까요?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란 신정체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정밀 타격이나 핵심 시설의 파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인 압박을 지속하면서 정권의 그 내부 안에서의 붕괴를 기다리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 또 세 번째, ABC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통신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란인들이 지금 더 조직화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을 하고, 어느 쪽이 되었던 2026년의 중동의 미래가 이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1979년의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지속되어 온 신정체제가 정말로 막을 내릴 것인가? 그린란드가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하고 있었던 동안에 다보스의 닫힌 문 뒤에서는 이 거대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의 운명도 풍전등하고, 쿠바의 공산 정권까지 올해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소식. 올해가 정말로 공산 전체주의의 그 독재 정권들의 그 모습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그 독재 아래에서 신음해온 세계 각국의 시민들의 천부 인권을 탈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너무 늦다라고 했던 그 테헤란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가 국제사회에 어떤 대답을 이끌어낼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